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갈등은 쟁점마다 부딪히며 진척이 없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내용, 그리고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법무부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는데 협상이 필요하냐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은행 총재 지명 반발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임기 말 청와대 인사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박범계 장관이 반대하자 인수위는 무례하다며 업무 보고를 갑자기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대구에 사저로 들어가면서 대구와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약속했던 발사 유예 조치, 이른바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지 2달 만에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윤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결국 ICBM 발사를 강행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34분쯤 평양 인근의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도 한미가 신형 ICBM 성능 시험으로 평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16일 또다시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발사에 실패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발사는 당시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신형 ICBM 추가 성능 시험을 위한 발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스스로 약속했던 발사 유예 조치,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 깨진 거죠. 네, 비행거리가 최대 15,000km에 이르는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서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선제적인 신뢰 구축 조치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한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 4년 만인 지난 1월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2달 만에 ICBM을 쏘아 올리면서 실제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가 ICBM 성능 시험 발사였다며 이례적으로 평가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향한 경고를 이어왔는데요. 북한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ICBM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한미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때문에 대응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존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에 취할 조치가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은 1년에 50만 배럴 수준이고 원유 공급량 상한선도 400만 배럴인데 이걸 더 옥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지만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역시 서방과 극렬하게 맞서고 있어서 제재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서 동해상으로 이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미사일 대응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와 에이테크스, 또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2, 그리고 공대지 합동 직격탄 등이 동원됐는데요. 합참은 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북한이 ICBM을 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네, 북한은 보통 미사일을 쏜 다음 날에 어떤 미사일을 쐈고 또 그것으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를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관련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한미 당국이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판단한 8번째 그리고 9번째 발사에 대해서 정찰 위성을 쏘기 전에 중대한 시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해서 다량의 위성을 다각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또 우주 강국의 꿈과 포부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은 이번에도 정찰 위성과 관련한 발사였다고 설명하면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먼저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음 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정찰 위성이 됐든 ICBM이든 이 성공을 위해서는 추가 성능 시험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추가 성능 시험 발사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이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은 만큼 최소 한 차례 더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서 이 다음 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에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된 데 이어서 이번엔 차량 600여 대 이상이 집결한 모습이 찍혔는데요.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준비 정황을 봤을 때 이번 열병식 규모가 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고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NSC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다고요? 네,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소식을 전해지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로 열렸습니다. 회의 직후 청와대는 오늘 오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움, 즉 발사 유예를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NSC도 회의를 마친 뒤 별도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NSC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참모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직접 윤 당선인에게 상황을 브리핑하고 대응 계획도 설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재명계 인사인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광훈 의원을 제치고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며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 신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172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당선인과의 회동 지연과 관련해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회동에 대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조건 없는 회동을 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히고 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뿐이라면서 이번 회동은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회동에 대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선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윤 당선인 측근들이 내놓는 메시지 탓에 회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말을 꺼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당선인 말에 직접 코멘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며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되어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루어지는 인사는 현직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면서 이는 인사권이 대통령이 가진 법적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하며 윤 당선인 측에 손을 내밀었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는 회동을 위한 회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제안에 윤 당선인 측은 바로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사권의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조차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는 총재 후보자 인사를 두고 갈등의 골만 또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권에 당선인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일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오래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인사권의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건 상식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당선인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 판단을 흐리는 듯 언급한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대응이 기묘할 때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을 덕담을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 인사를 두고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이 커졌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협의는 없었다며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다고 유감을 밝혔습니다.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도 남아있는 만큼 이런 갈등의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인사 문제로 인해 회동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동과 인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 대구에 마련한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사저에는 환영 인파 수천 명이 몰렸고 박 전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미소 띈 밝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휠체어 없이 직접 걸어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지 넉 달 만에 퇴원한 겁니다. 탄핵 후 5년 만에 국민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의료진 등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향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힘들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향인 달성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따뜻하게 맞아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 없이 약 8분간의 인사말을 마치고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 등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화환 수백 개가 길가를 장식했습니다. 반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것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 환영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누군가 소주병을 던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만간 만나러 가고 취임식에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선인 측에서 연락이 오면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돌아간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돼 다행이라며 사저로 한번 찾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사저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음 주라도 방문해 인사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전직 대통령인 만큼 당연히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병원을 나서서 사저에 들어갈 때까지 윤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답해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아마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면 두 사람의 만남에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에서 비롯된 악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습니다. 그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좌천됐고 국정감사장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을 폭로하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악연으로 얽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두 사람.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보수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회동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전한 박 전 대통령은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복귀 일성으로 대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자 그 속뜻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복귀가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재선을 노리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마중을 나갔고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병원 앞에서 퇴원하는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던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 회복을 도울 생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복귀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면서 국민의힘 내부 공천 신경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른바 이중벌점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공천 규정 의결에 참여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심판이 유리한 룰을 정해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선수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가져온 규칙에 과중해 오히려 본인이 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자 이 대표도 김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며 본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니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발끈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회의록도 다 남아있고 그 회의에 참석한 여러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최근 논의가 좀 본인이 대구시장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오해를 사시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홍 의원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한 뒤 복당한 권성동 의원도 문제를 제기한 데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 공천 규정을 둘러싸고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것을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사 문제가 좀 고려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겠고요. 뭐 소통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예.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증폭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사이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순조로운 정권 교체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을 향해서 그냥 격이 없이 다시 한번 만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죠. 들어보죠.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뭐 그 어떤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론적인 입장이 그런 겁니다. 네. 자, 대통령과 당선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서 응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당선인이 직접이라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 얘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결국 핵심 관계자들 측근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게 벌써 그렇게 이제 반론이 나왔죠. 예. 아까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마치 주변에서 잘못된 조언을 듣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냐? 예. 바로 이제 비판은 나왔습니다. 또 원일이 대변인은 이게 사보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표현도 등장했는데, 자 문제는 어제로 건너가 보죠. 맥락이 있습니다. 예. 자 이창용 하는 총재 내정자.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속보가 나온 게 자, 이창용 내정자를 지명했고 거기까지만 나왔어도 괜찮은데 발표가 그 뒤에 윤 당선인 의견 수렴 이게 짧은 속보입니다. 20분 후에 우리는 추천한 바 없다. 저는 좀 이게 맥락이 달랐어요.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청와대가 이 뒤에다 토를 달았는데 자, 우리는 추천한 적이 없다. 이게 추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추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원채널이니까 자 이창용 이 내정자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합디다.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협의냐? 그리고 10분 전에 일방적인 통보가 와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그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합의라고 해버렸다. 이런 불만인 거죠. 지금 둘 그 중에 대목을 하나는 한번 좀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장제원 네네.
대통령 직접.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한 네네, 얘기가 있는데 좋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저희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인사를 이렇게 발표를 강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 정권과 또 차기 정권이 이렇게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감사원에 지금 임명된 분들을 보면 그 한 명이라는 의미가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의 주장이 좀 거짓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우선 한은 총재로 지명되신 분이 당선인 측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애초 그분을 거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 그분에게 의사타진까지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사전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일단 그 이름을 먼저 꺼낸 쪽이 어느 쪽이냐. 네, 어느 쪽이냐. 그다음에 네. 그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냐. 또 누가 원했느냐. 누가 원했느냐. 그래서 지금 양쪽의 얘기는 완전히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청와대는 답답해하는 이제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당선인에 대한 좀 선물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예. 생각을 했는데 그럼 좀 분위기가 풀리면서 회동이 잡히지 않을까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다. 이 청와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역공을 당하니까 예. 청와대는 지금 황망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료를 다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녹취든 뭐 아니면 이 녹취록이든 이렇게 되면은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더 험해지거든요. 왠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녹취록 사태는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니 될 것 같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황에 이어서 답답한 말씀에 한 말씀을 더 좀 보탠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배제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자라는 얘기는 예. 어제 상황이에요. 지금 장기훈 비서실장 얘기와 윤건영 전 상황실장 얘기가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쪽이 진실이면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건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좀 풀어헤치고 싶은 것 같고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부동산 거래의 비유죠. 자, 우리는 지금 다 대금을 치른 상황이다. 예. 이 명의 이전만 남았는데 등기 이전하고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계약일이 5월 9일까지 정해져 있다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5월 9일까지 살아야 되니까 뭐 소소한 이제 이 어떤 살림살이를 위한 손보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으나 예.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인테리어를 뭐 바꾼다든가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인사권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예. 장제원 실장이 한은 총재 얘기하다가 슬쩍 감사원 얘기를 꺼냅니다. 예. 감사위원. 지금 6명 중에 2개가 공석인데 예. 5명이 충족돼야 의결 정족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감사원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하나 비어 있더라도 이 한 명이 중요하다. 이 한 명의 성향이 향후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사원의 향방을 정할 수도 있다. 여기 초미의 관심인데 보세요. 한은 총재 얘기하다가 감사위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아예 거기 고치지 말고 5월 9일까지 그대로 두시다가 예. 그냥 시간 되면 나가십시오. 떠나주시면. 그거 우리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에 늘 헌법 정신, 법과 원칙 얘기하는 분인데 법은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그럼 인사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그런데 하나는 이런 얘기는 해요. 이 협조 요청이라고 보면은 문제는 없어요. 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 알박기다라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낮에 나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자, 우리는 차기 대선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인사권 행사 안 하겠다. 놓겠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임 정부에 그런 또 요구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협조 요청이나 배려를 좀 당부하는 것으로는 일리가 있으나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5월 9일까지 행사하는 것이 월권이거나 위법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나서 좀 협조를 서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기 전에 두 분이 만나서 딱 결정하고 나오면 아니, 저는 당선인이 이걸 좀 요청하면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 대통령이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긍정적인 화답을 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시끄러우니 문 대통령이 답답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또다시 이제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평행선은 당분간 해소되기 쉽지 않다. 언제 해결되느냐? 당사자가 만나는 시점부터 해소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꼬인 게 벌써 사면, 인사권, 거기다가 더해서 집무실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게 다음 주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겠습니다 하는데 현 대통령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한국은행 총재 이제 내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건 분명한데 인물에 대해서는 그다음 감사위원 얘기를 슬쩍 꺼내는 거 보면 사실 4대 권력기관 할 때 검찰,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국세청하고 감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위원들에 의해서 그동안 앞선 정부가 행했던 이런저런 정책들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맞습니다. 처벌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주요한 자리에 누군가를 박아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퇴임하려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라고 표현한 것은 좀 이제 방어적인 인물들을 배치하고 퇴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 앞으로 함께 일할 대통령 당선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거는 사실 상식적인 것 같은데 자,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엉뚱한 곳에서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대구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귀향 첫 메시지를 한번 직접 다시 들어보죠.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풀려나서 사면을 받고 이제 좀 치료를 하고 돌아왔는데 첫 일성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했는데 상당히 좀 평이한 고맙다는 인사 정도로 끝났습니다. 저 중에서 뭐 담겼죠. 뽑아낼 만한 단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나올 때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염려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하는 아주 짧은 감사 인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과거 친박계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 달성에 가서는 인사말이 지금 들으신 바대로 1분인데 좀 길었죠? 그 길었는데 일반적인 평이한 인사 맞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간 묘한 대목이 있습니다. 2부가 조금 문제군요. 후반부. 대구가 대구 달성이 정치적 고향인 거 맞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늘 마음의 고향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 이제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이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건 이제 뭔가 역할을 찾겠다라는 좀 이제 미래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뭐 사실은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봉사의 차원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좋은 인물들이 대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좋은 인재가 대구의 도약을 이루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좋은 인재를 뭐 추천하겠다든지 발굴하겠다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기반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이게 지방선거 자체가 지자체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대구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발전도 나옵니다만 그럼 대구 발전에 좋은 인재들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건 뭘까? 그럼 이제 본인이 좋은 인물들을 대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선거하거나 후원하거나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 그럼 그게 누구냐라는 물음표가 딱 찍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대구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권영진 현 시장 지금 이제 3선 도전하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 있고 이미 시사했는데 감점룰 때문에 지금 당하고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중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고요. 아니 선수로 뛸 사람이 심판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비판인 거고.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병원 앞에 있었거든요. 옆에 민경욱 전 의원도 있었고 최경환 전 장관 쭉 있었는데 자 그러면 친박으로 분류됐었어요. 진박으로도 분류됐었습니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일 것이냐. 근데 또 하나의 이거는 이제 지금 설인데 소문인데 자 유영하 변호사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을 교도소에서 접견할 수 있었던 유 변호사가 대구 쪽에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돌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추측일 뿐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6일 지방선거 전에 뭔가 좋은 인재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구절들이 꽤 있네요. 좋은 인재란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나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장하고 중앙정치부대까지 나갈 사람을 생각하시는 건지. 근데 사실은 모든 정치를 다 겪어본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달성, 정치적 마음의 고향에 돌아왔고 자 여기서 지금 와보니까 한 뭐 70일 남은 지방선거가 닥쳐왔고 지금 대선은 끝났고요. 2년 후에는 총선이 있고 이 대구 달성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재보선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계속 재선했던 곳이에요. 그야말로 여기는 아성입니다. 아성. 그리고 그만큼 또 아까 시민들의 반응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마음으로 사랑할 뿐이지요. 이런 또 민심이 있는 곳이에요.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확대하면은 우리가 보수의 심장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근일 내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금일 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은 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나름대로 뭔가 그동안에 있었던 앙금들을 털어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찾아뵙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뭐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이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강성 보수 진영이죠. 조원진 이제 우리공화당 대표 지난번 대선 후보로도 나오기도 했고 뭐 인터뷰를 해보면 이 조 대표는 조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옥중에서 출간한 책이 있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악연의 인물들도 이름이 있고 또 이제 선의 인물들도 이름이 있는데 이 윤석열이란 이름은 어쨌든 이게 특검에서 아까 수사팀장 검사였기 때문에 일단 악연입니다.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품반 없어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이제 나서다 보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 했을 뿐이고 검사로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이 됐으니까 박 전 대통령과 풀겠다. 사면 직후에 그런 얘기들을 했고 오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당선인이 만나겠다는 얘기한 건 봤는데 직접 연락 온 바는 없다. 그럼 직접 연락을 하겠죠? 어떤 방식이든지 당연히 이제 라인들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만나줄 것인가 아닌가. 만난다면 어떤 분위기일 것인가.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인데 이게 나름대로 선거 뒤이기 때문에 바로 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쏠렸던 그 힘이 박홍근 의원을 밀어 올렸느냐. 그럼 그 다음에는 민주당의 중앙 정치 무대가 이재명계로 뭔가 이렇게 싹 판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냐, 신호탄이 되겠느냐, 거기까지 갈까?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7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가? 지금 이번에도 이제 저는 뭐 그렇게 개파색은 이제 옅어졌다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뭐 사실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뭐 전 총리나 과거의 보수 정치처럼 개파 의원들을 내리고 뭔가 뒤에서 힘을 쓴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는 이제 대선 패배하고 민주당 모두 다 이제 지도부가 물러난 상황에서 뭐 고문으로서의 역할 정도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원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정치적인 꿈은 계속 꾸시겠죠. 하지만 개파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개파가 움직이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도 원내대표 선출에는 비대위와 함께 그러면 지금 여대 야소를 어떻게 뚫어나갈까인데 이 박홍근 의원도 이재명 개 이렇게 부르기는 어려워요.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 아니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 생각해 보면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사이더의 반란이다. 또 변방의 아웃사이더 또는 이게 비주류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언제 보스였다고 국회에서 개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언론들은 이 이재명 전 지사와 가까운 박홍근 의원, 또 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뭐 박광훈 의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파색이 그렇게 강하고 뚜렷하게 결집돼 있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는 박광훈 의원이 선수도 높고 나이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사령탑에 좀 카리스마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선배인 박광훈 의원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언론은 많이 관측을 했는데 이게 원내대표는 항상 언론이 틀려요. 신소관계가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의원들이 무슨 뭐 굉장히 지도력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선 후보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72명 중에 나와 밥 먹고 나의 다음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치색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의원들끼리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모릅니다. 다크호스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다크호스는 박홍근 의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마 그렇다면 조금은 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력도 유지가 되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역대 최다표를 끌어모은 건 맞는데 0.73%포인트로 진 거거든요. 그 저력은 유지하고 싶은 이 민주당 내 의원들의 입장도 드러났고 그러면서도 좀 젊고 힘있고 박력 있게 가는 민주당을 원하고 있고 지금 백서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패인 분석이 되고 나면 이 개혁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의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추스려서 또 전열을 가다듬고 선거 전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선거 전에 이제 내보낼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싸움에서 좀 이겨야 되니까 당장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면 어떠냐. 그렇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본래 인천 계양 쪽이니까 그 지역구는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에게 지사에게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살짝 돌린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나의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들이 계속 돌다가 조금 그럴듯한데라고 하는 호응과 지지, 공감대 형성이 되면 사실은 그게 확실치 않았지만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적 여론에 띄워놓고 한번 향방을 본 다음에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타이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에서 지더라도 오세훈 시장과 세게 한번 붙어서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처럼 박빙까지 가보고 석패하면 정치적 존재감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싸움에 검투사로 나서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는 인천인데 수도권 영역이니까 자 이제는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다시 한번 키운다면 중앙 정치 무대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지방선거 뛰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라. 경기도지사는 지금 벌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재보선을 통해서 여의도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출구는 될 수 있겠다. 한번 그건 이제 확실시 되는지 하나의 이 플랜이 굳어지는지는 지켜볼 문제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이겠죠. 그렇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분노, 물회 등 격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도 불과 30분 전에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를 불과 30여 분 앞둔 시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법무부 업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보고 당일 전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하루 전 기자간담회가 불씨가 됐는데 무리에 분노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40여일 후면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검찰 공약의 핵심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 예산 편성권 부여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박범계 장관이 코로나19 격리 치료가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간담회까지 자처해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밝히자 인수위가 업무보고 퇴짜로 응수한 겁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이 아직 필요하고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박 장관의 입장입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미 윤 당선인의 공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박 장관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보고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해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수위는 법무부가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검에 별도 업무보고까지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대검은 단독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등 윤 당선인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오해나 자만을 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의 법무부 패싱에 박범계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입장을 모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침묵할게요. 보고가 수령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무부 업무보고 기한을 열어두긴 했지만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둘러싼 신경전 속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유예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직접 천막 기자실을 찾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이어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데 기여할 거라며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수위도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검찰의 중립을 침해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과거 민주당도 요구했던 내용 아니냐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태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수사지휘권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거세게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뛰어든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한 건 검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 구상과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둬야 한다는 현 정부 입장이 부딪힌 결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관련 공약에 동의 의견을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사법 분야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며 검찰 독립성을 강화해야 정치적 중립도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사무가 아닌 구체적 사건을 두곤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도 권력이 검찰을 흔드는 장치로 해석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소한의 통제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재 법무부에 통합된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직접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치권과의 유착과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 예산의 불투명성을 우려합니다. 이처럼 검찰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현 정부가 임명한 김호수 총장의 거취 문제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권 강화 공약엔 조목조목 관철 의지를 밝히면서도 총장 임기 관련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총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드러낼 때 언급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공정과 상식을 함께 거론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원론적인 말이지만 대선 기간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마다 썼던 표현이라 이미 김 총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김 총장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에 찬성한다는 대검 입장으로 법무부와 견해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에 코드를 맞췄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1년 넘게 남은 김호수 총장 임기 문제는 당선인 공약과 더불어 정권 교체기 언제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업무보고도 유예를 했습니다. 장미 변호사와 이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 박범계 장관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우선 박범계 장관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뭐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사실 추미애 박범계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어지면서 이 수사 지휘권을 놓고 이미 총장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사실상 입법화는 돼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됐던 거는
4번밖에 되지가 않고 그중에 3번이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과거 이제 검찰총장 간 대립 구도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이 수사 지휘권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령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검찰청법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 단독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법무부의 외청 성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사무관리, 검찰의 사무관리의 전반적인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이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검사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로 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던 거는 노무현 전 정부 시대 때 그 국가보안법 위반 교수에 대해서 이건 불구속 수사를 하라라는 지휘를 내렸다가 그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러 수사 지휘를 내렸지만 이 갈등이 더 증폭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수위는 반드시 좀 삭제를 하겠다, 없애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고, 근데 법무부는 갑작스럽게 유예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박범계 장관의 이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을 표출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 인수위가 이 대검과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왔느냐, 이게 동시에 받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가 또 대검, 검찰을 또 외청으로 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검의 업무 보고는 받으면서 동시에 법무부는 이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비토, 보이콧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의 입법례를 사실상 차용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어떤 종속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서 검찰의 어떤 외부적인 견제 기능을 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상 악용된 거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어서 그렇다면 뭐 법무부 장관을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 양측의 입장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령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는 법 개정까지 가면은 거대한 야당에게 가로막힐 수 있으니까 훈련 개정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든 제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훈련 갖고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사실 법과 원칙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인수위 그 수석 부대변인인 그 최지연 부대변인이 우리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하고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이게 관련 검찰청법을 못 바꾸게 된다면 훈령을 만들어서라도 좀 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공언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훈령이라는 것의 성격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어떤 지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당연하게도 이 입법자의 결단이 상위 법령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충돌하게 되고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상위법인 검찰청법 더 이것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기 때문에 법률이기 때문에 더 우선해서 이 지침을 더 따라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하위 규범인 훈령으로 상위법과 모순되는 반대되는 어떤 그 지시관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 좀 원칙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훈령을 만들더라도 이게 위법하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고 다만 이게 원칙대로 간다면 이 검찰청법 8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계의 의석수가 180석 정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입법으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훈령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법률적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인수위원회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대검이 동의를 했고 특히 또 하나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권한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충분히 받아들이더라라고 네. 하는데 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 본래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검찰로 건너가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청법에는 이 검찰의 예산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정부조직법에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에는 이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귀속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청 성격의 기관은 어떻게 예산 편성권을 활용하고 있느냐? 를 보면 이를테면 경찰청, 관세청 등은 본인들이 직접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검찰만 예외를 둬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 보니까 국회에 이를테면 계속 접촉면을 늘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관세청이나 뭐 경찰청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좀 오염될 수 있는 소지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예산 편성 권한을 검찰에는 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수위 측에서는 왜 다른 기관과 차별을 두느냐 이거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반면 이 법무부 측에서는 그렇다면 검찰 특활비 등등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나서 그 후속 작업으로 예산 편성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또 맞서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그려보면서 민주당은 그러기 전에 아예 못을 확실하게 박아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나마 갖고 있던 어떤 수사권 일부도 확실하게 떼어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걸 밀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 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권의 행사를 놓고 상당한 이제 충돌도 예상이 되고 뭐 수사와 관련된 거 말고도 범죄 예방이나 인권 문제나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사건건 국회에서 부딪히고 밖에서 부딪히고 하지 않나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도 그렇고 약간 민생 현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 논리에 의해서 또 주장이 또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제1성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사 기소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는 기소를 어떤 마침표 그리고 성과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데 불기소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당연히 기소를 해야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야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한 이 검찰 수사가 담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반대 목소리로는 아니 수사를 하지 않은 제3의 주체가 기소를 판단하는 게 이 수사 알맹이를 놓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법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대신 굉장히 이 수사 내용을 좀 통제하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꼼꼼히 챙기는 그런 제도들이 안착돼 있는 부분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 수사권이 검찰에 다 귀속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서 수사 기소에 어느 정도의 그 권한 분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 잡히지 않은 숨은 사망자를 포함하면 현재 2~3배에 이를 것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9만 5천여 명 줄었지만
여전히 4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지난주 토요일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사망자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4,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해제 후 숨지는 경우나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간접 사망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는 2~3배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독감 사망을 1,500명, 2,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접 사망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 사망보다 적어도 그만큼은 많을 거다, 그렇게 보죠. 정부도 관련 사망자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의 사망도 그 의료진이 보기에 그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상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 확진자가 증가한 뒤 2~3주 후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에 사망자 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환자가 크게 증가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다소 줄어 1,081명이지만 17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2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먹는 치료제 대거 도입과 적극적인 처방 등 사망자를 감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만 5살에서 11살의 소아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초등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선 36%만 접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5살에서 11살 어린이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2만 명이 넘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현재까지 20명, 사망자는 4명으로 중증 치명률은 낮았지만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방역당국이 5살에서 11살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머지는 자율 결정에 맡긴 이유입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들은 영향이 무척 크고 중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접종 이득이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이미 확진 이력이 있다면 아이 상태에 따라 예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나 비만, 만성 심장 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이 권고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소아는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로 의학적 사유 등이 있다면 3주 안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 시에도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 그리고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제 8주 2차 접종까지 전혀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소아 접종에 앞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이에게 백신을 맞힐지 의향을 물었는데 최대한 빨리 접종하겠다는 답변은 7%에 그쳤고 접종 의향은 있지만 지켜보겠다는 부모가 30%에 육박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020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오늘 발표됐습니다. 범죄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각 11%, 13%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왜 2020년도냐 하면은 이것은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가 확정된 것들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20년 것들이 이제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62% 증가,
피해자는 80%. 이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건수가 62%일 때 피해자가 비슷하게 느는 게 아니라 높게 80% 증가한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성범죄나 성착취물 제작 이런 것들은 범죄 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시면 피해자들의 나이가 점점점 어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성매매 강요 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의 나이도 20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또 성매매 강요 범죄 같은 경우 여성도 가해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은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을 보면 성매수 범죄에서는 86%가 넘고요. 성착취물 범죄에서는 71%가 넘습니다. 자, 새로 도입된 수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가 이번에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성범죄자 100명을 위장 수사로 검거했습니다. 좀 살펴보면 두 가지죠. 경찰인데 경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찰인데 영화에서 보듯이 치킨집 주인이나 종업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찰 신분을 안 밝히거나 다른 신분으로 속이고 수사할 때는 반드시 상급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3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신분을 위장할 때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그동안 몇 건의 이런 수사들이 있었다라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화에서처럼. 또 아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 있죠. 그런 다음에 처벌에서는 살짝 빠져나가는 그루밍 범죄도 처벌 근거를 강화해서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동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하거나 힘든 상태를 이용하면은 처벌받도록 강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눌 때 성적인 욕망을 자꾸 부추기거나 또는 다른 어떤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자꾸 유도해가는 것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속과 수사가 강화는 돼 있지만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는 정말 힘에 부칩니다. 시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